이번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몇 번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정이 세계적인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뒤를 잇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쿠바나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파나마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다만 한 가지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엘살바도르의 경우가 그야말로 정말 담대한 실험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통화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도요, 2017년에 법을 만들면서 그 전자결제법을 이제 바꾸면서요, 그 지급결제 수단의 하나로 비트코인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돈과 비스무리하게 쓰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엘살바도르 아예 이건 돈이다. 네. 라고 인정한 거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차원이 다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뭔가 그 이른바 합법화, 제도권화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쿠바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제가 알기로 암호화폐를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적대적인 입장을 계속 보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럼 계기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게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했나요? 이게 약간 애매했어요. 네. 개인 간의 거래는 괜찮은데 뭐 기업 간의 거래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 간의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아예 그냥 뭐 합법화를 시킨 거니까 정말 많이 진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보자면 사실 여기 대통령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 가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혁신 산업을 지원할 테니까 우리 우크라이나에 많이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라고 보면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혁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나라마다 법정화폐, 뭐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법정화폐로 지정한다든지 합법화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별로 도움 안 될 거고. 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왜 그런 그 보도 자료나 이렇게 정부에서 내는 뭔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요, 항상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선진 사례를 참고해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법인데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하는 게 선진 사례를 참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진 사례를 하면 미국입니다. 네. 아. 네, 저 딴 나라가 아니고 그냥 미국이에요. 대체적으로 미국입니다. 뭐 유럽도 아니고요. 거의 미국이라고 보면 돼서요. 사실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뭐 쿠바 같은 곳이 법정화폐화, 합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아마 궁극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아마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네. 사실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서학개미들 ETF 투자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요. 그냥 그 비트코인 ETF는 그냥 여러 거의 주식과 다를 바 없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하는 게 이른바 합법화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 비트코인 ETF를 출발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 금융 상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금융회사에서 팔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더 큰 그 뭔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큰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시각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믿고 보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특근법 시행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4대 거래소는 안정적으로 신고를 마친 상황이죠. 네. 그 사실 업비트는 일단 마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빗썸과 코인원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트래블러를 이제 거론하면서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꺼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정을 안 해주면 우리가 못 주겠다. 네. 라는 식으로 이건 거의 뭐 합법적인 가두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라서 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아, 괜찮을까? 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야, 근데 네 군데 안 해주면 도대체 어떨 거야?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4군데는 다 받았습니다.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하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실명 계좌 계약을 모두 마치고요. 10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코인원과 코빗도 이제 그 실명 FIU의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제 신고 접수를 모두 마치면서 이른바 4대 거래소는 신고 접수를 끝냈습니다. 네. 네, 다행히 정말 4대 거래소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좀 중소형 거래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애매합니다. 네. 애매한 게요. 그 일전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쯤에 그 이른바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받았는데 실명 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이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다 죽는다. 네. 그래서 선 신고 후 발급으로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실명 계좌 발급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일단 신고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명 계좌를 붙여도 좀 되는 식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금융 당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그 9개 거래소가 나와서 야,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갈 법한 거래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요? 바로 고팍스 대표적으로. 네. 얘는 도대체 왜 여기서 호소를 안 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지금 고팍스가 내놓고 있는 하나하나의 정책이 보면 뭔가 실명 계좌 발급을 염두에 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일 날 이제 프로마켓을 다 폐쇄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네. 프로마켓이라 함은 이른바 이제 곱하기 3.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만큼 올랐을 때 프로마켓에서는 3만큼 오른 정도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마진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 같은 네,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고팍스가 약간의 기존에 있는 법률과 충돌을 빚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려해서인지 그냥 아예 다 없애버린다. 프로마켓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폐쇄 절차에 들어갔고 오, 네. 그 다음에는 10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명 계좌 예약 서비스, 예약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실명 계좌를 자기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자기들이 실명 계좌를 받게 됐을 때 추첨을 통해 가지고 사은품을 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명 계좌 예약 이벤트를 만약에 실명 계좌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왜 할까? 그렇죠. 이 이벤트를 맞아요. 하는 이유가 사실 네.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 이벤트를 한다는 얘기는 실명 계좌를 받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지금 하나하나 내놓는 조치들이 다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 이른바 이제 그 주요 은행과 계약이 거의 임박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팍스 측은 NCND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네. 이거 주도권을 은행이 쥐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혹시나 자기들이 잘못 얘기했다가 될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될 것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고팍스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원칙만 얘기했을 뿐인데 주변에 나오는 보도나 아니면 고팍스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봤을 때는 거의 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오, 지금 상황이 조금 고팍스 측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거래소들은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9개 거래소 가운데요. 또 네.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 들어갈 법한데 안 들어갔다 싶은 곳이 지닥이었어요. 네. 이 지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이제 대표가 굉장히 초창기부터 이 크립토 씬에 있었던 이른바 핵인싸 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그 하나 자산운용과의 약간 하나금융그룹과의 약간 관계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제 실명 계좌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또 잠깐 재밌는 보도자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감사를 선임을 했는데 감사를 이른바 이제 기재부 출신의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이른바 전관 굉장히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을 우리가 감사로 모십니다. 네. 이분을 모셔서 우리가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라고 보도자를 전관 출신을 우리가 모셨습니다라고 보도자를 낸 거예요. 네. 사실 제가 그런 보도자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모셔도 그냥 누구를 모셨습니다 하지 우리가 이렇게 그 굉장히 공무원 사회에서 관료 조직에서 뿌리가 깊은 분을 모셨습니다라고 보도자를 내진 않거든요. 네. 이걸로 봐서는 아니 그분을 모셔올 때는 뭔가 있으니까 모셔왔겠죠? 네. 혹은 그분이 와서 뭔가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게다가 그 9군데 네. 그 약간 우리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할 때 끼지도 않은 걸로 봐서는 아 뭔가 있으니까 안 꼈구나라는 좀 생각이 기가 들어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물밑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서요. 제가 오늘 이제 월요일 나왔잖아요. 목요일 날 나올 때쯤에는 뭔가 좀 진전된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하는데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약간 좀 이거 관심 뭐지? 있는, 네. 이런 거
거기가 한비코라는 곳이 있어요. 한비코요? 여기도,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9개 긴급 성명 발표하는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도 벌집 계좌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실명 계좌가 막힌 다음에 거래소들이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벌집 계좌 방식으로 해서 원화 입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거래소의 경우에는 원화 입금을 안 받고 있어요. 그냥 비트 마켓만 열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가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원화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못 받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 긴급 성명 발표할 때도 끼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기가 3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만약에 문을 닫을 거래소다라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약간 한비코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없다 뿐이지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좀 뭔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 후오비 코리아가 최근 네. 들어서 62개의 암호화폐 대량 상장 폐지를 진행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네, 맞습니다. 쫙 했군요. 이게 보면은 은행이 실명 계좌를 주냐 안 주냐 하면서 거래소의 위험도를 판단할 때 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개수가 얼마나 많냐 적냐도 이제 그 평가 대상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른바 잡코인이 너무 많이 상장돼 있으면 이 거래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후오비 코리아가 갑자기 62개 굉장히 많죠. 네. 무더기 상장 폐지를 진행했거든요. 또 이걸 보니까 또 이게 뭔가 네, 있으니까 이런가 가능성이 있어 싶기도 보이죠. 하고. 예. 게다가 이제 후오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량이 꽤 나오는 거래소거든요. 네. 거의 한 4번째, 5번째쯤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도 그야말로 이제 대마불사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뭔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들 제가 말씀드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명 계좌를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아마 코인 마켓만으로 일단 영업을 지속하면서 실명 계좌를 차후에 붙이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빅5로 꼽히는 고팍스부터 한비코, 지닥, 후오비 코리아까지 뭔가 4대 거래소 외에 또 좋은 소식이 몇 군데서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워낙 요즘에 하루하루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목요일쯤에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미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심사를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업자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받아서 3개월 네. 동안 열심히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FIU가요. 금융정보부서관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웬만하면 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접수를 마쳤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안심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통과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100% 마음을 놓긴 좀 이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접수를 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직 제가 신고 접수만 했고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통과 절차는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네. 이걸 비춰봤을 때 아마 9월 25일 이후에 뭔가 좀 더 시장이 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통과를 못한 곳들은 아예 영업을 접어야 되고 아예 서류조차 못 낸 곳들은 게다가 이제 서류를 낸 곳들은 자기들이 이 심사 기간 동안 조심조심 하면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지 뭔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영업을 하면서 이른바 그간에 벌어졌던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던 그런 불법적인 편법적인 영업 행태들은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정화되지 않을까, 건전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좋은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이 6%대 급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SEC 측에서 코인베이스를 조사하겠다라는 이슈가 이게 좀 악재로 꼽혔는데요. 사실 뉴스가 급락한 이후에 나온 거라서 이게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큰 기관들이 좀 싸우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도대체 왜 급락한 거야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은 없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전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그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디파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네. 이제 유니스왑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니스왑이 뭘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일단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니스왑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뭔가 1등 상징적인 대표적이죠. 존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나왔던 소식이 여파가 이제 미쳐서 그랬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다는 게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고 네. 마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노동절이어서 쉬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리고 화요일 날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팔자라고 해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가 나와서 그렇게 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면 SEC가 지금 현재 뭔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굉장히 통제권, 규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 가운데서 약간 그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까지 상장을 한 일종의 거래소 가운데서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상징성이 있고 대표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곳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라는 사인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네네. 네. 불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렇게까지 불만을 갖는 이유도 궁금한데 좀 합의점을 SEC와 찾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그 굉장히 파편적으로 양쪽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게다가 이제 SEC 측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해외에 있는 뭐 코인데스크나 이런 언론이 네. SEC 측에다가 뭔가를 문의했는데 뭐 답변을 듣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인베이스 쪽의 주장을 들어보자면 나름 수긍이 가요. 네. 이게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랜드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코인을 예치해 두면 거기에 그 예치에 대상하는 약간 이렇게 보상을 주는 이런 예치 상품들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뭐 제빈이나 뭐 셀시우스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려고 코인베이스 랜드라는 상품을 내려고 우리가 그 코인베이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SEC와 계속 얘기를 했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문제를 삼지 않다가 왜 갑자기 지금 문제를 삼는 네. 거냐라면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코인베이스가 사실 그 어쨌든 간에 이 SEC의 뭔가 규제 관할이고 나스닥에 상장사고 하다 보니까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CEO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약간 불만을 표시한 게 거의 지금은 눈치가 뭐가 없어요. 지금 야,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식의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세게 얘기했다가 찍히는 거 아니야? 괜찮나 싶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쪽 입장만 들어보면 말이 됩니다. 왜? 네. 아니 계속 얘기를 해오면서 우리가 뭔가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못한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딨냐라고 네. 하는 거고요. SEC가 그러면 왜 이 코인베이스 랜드라는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냐라고 보면은요. 네. 이게 그 증권이라는 거예요. 네. 대출 이제 이쪽에서는 야 이거는 일종의 이제 예치고 대출이고 하는 거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SEC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게 자산을 맡기면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주는 걸 일종의 이자 개념이 아니라 배당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건 그 거기에 참여한 데 대한 대가를 주는 증권의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른바 증권법에 따라서 문제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SEC의 입장이 뭐라고 드러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른바 군기 잡기 아니냐. 1등만 건드려서 군기 기강 잡는 거. 잡기, 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니스왑을 건드린 것도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유니스왑이 디파이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 1등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중앙화된 거래소 섹스의 거의 1등 상징이기 때문에 일종의 뭔가 군기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해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야말로 SEC가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슈들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래소라든지 코인들이 있는데 대표격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건 다른 거래소, 다른 코인들도 한번 봐라. 이렇게 좀 기강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건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장이 커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또 없었을 들여다보지 텐데. 그렇죠. 게다가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규제, 제도라고 하는 건 제일 늦어요. 먼저 네.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그 기술에 맞춰서 뒤늦게 이제 제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코인베이스가 만들려는 상품이 증권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도 1940년에 무려 네. 나왔던 판례, 하위 테스트 판례를 가지고 지금 들이미는 거거든요. 194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경제 구조도 다르고 이른바 지금 최근 들어서는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경제 그 산업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런 마당에 40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에 있는 그 기업들을 재단하는 게 맞냐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이런 실리콘밸리 쪽에서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규정, 근거를 치자면 어쨌든 있잖아라는 게 지금 SEC의 입장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은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뭐 발전된 모습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지난 8일이었죠. 순식간에 정말 하룻밤 사이에 8,000달러 손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락을 이유로 두고 무엇 때문이냐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고래들이 좀 시장에 물량을 던진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고래가 만약에 물량을 던졌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추세 전환입니다. 네. 단기 조정이 아니라요. 이제 여기 이제 5만 달러 찍고서 이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구나. 2018년과 같은 지속적인 하락장이 나타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단기에 급락했다가 이제 잠시 이제 반등했는데 요게 이제 일각에서는 그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반면 만약에 추세적인 하락이면 지금의 상승은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인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그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윌리 우가 분석을 내놓는데 상당히 잘 맞아서 시장에서는 약간 이름이 나 있는 이제 분이거든요.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고래들의 매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약간 네.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매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의 항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팔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윌리우가 보기에는 이건 고래들이 판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요 가격대에서 고래들은 되레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네. 라면서요.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대규모 장외 매도세가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계단식 레버리지 청산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한 번에 약간의 가격 하락이 나오니까 그 하락에 따른 충격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더 큰 청산을 불러와서 이렇게 큰 가격 급락이 왔던 거지 고래들이 던져서 그런 건 아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해 줬어요. 이제 다만 이게 지금 파생 상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매도 및 청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큰 가격 급락이 온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파생 상품 시장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 투자자들이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이 커지면 커져지 이제는 앞으로 더 작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가격 충격도 시장에는 엄청나게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이제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든 진짜 철저히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런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유명한 이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도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니까 저희도 항상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래들이 매도한 건 아니다. 청산에 의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이런 청산이 된 게 데이터로도 좀 잡혔나요?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8일 기준으로 보니까 24시간 주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서 네. 청산된 물량이 39.1억 달러, 4조 5천억 정도. 네. 이렇게 많이 청산이 일어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 표준이 강세 청산이 됐고요. 이렇게 청산이 네. 되니까 이제 디파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디파이에서도 또 청산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디파이 시장에서 청산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냐, 시장에 영향을 미쳤냐 보면 디파이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파이의 그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그 락업 예치금 규모가 청산 직전, 그 급락 직전 7일 기준으로 보자면 1,80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20조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디파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치도 있고 뭐 대출도 있고 그 가운데 대출. 특히나 청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3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대출 시장만 33조쯤 되는 겁니다. 이 디파이에. 그리고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충격이 나오면 가격이 약간 급락해가지고 이제 연쇄 충격이 나오면 앞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더 큰 파장이 미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번에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일어났던 청산 규모가 대충 보면은 한 1.68억 달러쯤 되거든요. 네. 1억 6,800만 달러쯤 되는데 이게 역대 2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올해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때 맞아요. 뭔가 청산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던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네. 붓다 빅미라고 하는 그 네. 5월 19일 날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가격 하락이 더 급락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디파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들어서 디파이 시장이 커지면서 가격 급락이 오니까 청산 규모가 이렇게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데이터로도 짚어보니까 더 와닿는데 사실 주변에서도 청산을 많이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이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일분봉이나 좀 분봉으로 보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매매 전략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투자를 하느냐 트레이딩을 하느냐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원효띠 같은 분들이 있고 이렇게 예, 그 매매는 자기만의 다 원칙이 있고요. 자기가 보는 그런 지표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자기한테 잘 맞는 지표들이 있고 그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매매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투자와 관련돼서는 일단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은요. 그 누구도 장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일단 한번 뭔가 3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갈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결론은 갈 거다예요. 근데 다만 가는 와중에 떨어졌다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건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블랙락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자산운용 규모가 한 8,000조쯤 되는 이제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하는 릭 라이더가 CNBC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이른바 이제 다른 그 지표들을 봐도 상승 쪽에다가 약간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이요. 지금 거의 2018년 말 이래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이 뭘 의미하냐면 네. 저희 같은 그 짠챙이들이야. 그냥 거기서 놔두거든요, 비트코인을. 네. 근데 고래들은 지갑에. 맞아요. 본인들이 팔 생각이 없으면 자기 지갑에 놔둡니다. 왜? 자기 지갑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팔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 지갑에 있는 걸 거래소로 옮겨서 매도 타이밍을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이른바 고래들이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 지갑으로 빼놨다라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장기 전망을 밝게 하고요. 또 하나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공급이 제한됐거든요. 2,100만 개로. 근데 지금 일단 발행된 그 코인 가운데 어떠저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라진 코인들이 꽤 많이 됩니다. 네. 그게 무려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렸건, 아니 그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죽었건, 아니면 어딘가에서 내 생각이 안 나건, 네. 이런 식으로 사라진 게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역시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부정적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장기가 도대체 얼마를 말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장기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긴 흐름으로 보고 투자하시면 결코 손해는 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여유롭게 시장을 보는 맞아요. 관점이 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근법 이슈로 조금 소란스럽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흐름이 크게 잠잠한 좀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고 네. 이제는 미국 연기금도 암호화폐 펀드 투자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일종 가장 보수적이고 끝판왕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투자한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그 정도의 그거보다 더 큰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엄청난 이슈인데 이게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버지니아 연기금 두 곳이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위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연기금들이 투자를 하려면요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저기 그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임원 퇴직 시스템 및 그 페어팩스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파생 상품 투자 펀드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건데요. 우리 치면 그 경찰 공무원 연금과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네. 그 연금들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그 각 중앙 정부 체제지만 미국은 주 정부로 다 다르잖아요. 네. 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이제 하나는 경찰 공무원들이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이 5천만 달러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할게요라고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투자 승인해 주세요라고. 자, 이 기금들이 움직인다는 건 가장 보수적인 자금이 드디어 이런 뭐랄까 신산업 이런 굉장히 생소한 자산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아마 이들이 처음이지 끝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아마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캘퍼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 연금 여기가 가장 큰 연금이죠. 노르웨이 국부 펀드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심지어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네. 날이 올까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일지 네, 모르겠지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로 변환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일단 ETF 승인을 안 내고 있지만 뭐 캐나다라든지 유럽이나 특히 유럽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네, 맞아요. 소식이 우리가 있죠. 되게 미국 ETF에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게 ETF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미국이 맞으니까. 근데 이미 캐나다에도 ETF가 상장이 됐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ETF가 Exchange Traded Fund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자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덕트 상품이잖아. ETP죠. 예, 이렇게 크게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 밑에 ETF가 있고 펀드가 있고 ETN이 있습니다. 노트 증권이 네. 있고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면 이걸 다 포괄하는 건데 이른바 유럽에는요. ETF나 ETN 등 ETP 상품이 굉장히 많이 이미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투자 성과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미국,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여기에 들어온 자금이 대충 한 올해만 3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비트코인 관련 ETP 상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암호화폐 관련 ETP 상품에. 게다가 이게 성과가 정말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PT 3배 올랐답니다. 수익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바이낸스 코인을 따라가는 ETP도 있대요. 이른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이겠죠. 요걸 추종하는 ETP 상품은 무려 10배. 이런 수익을 올려서 네.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이제 운용사들한테 그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이런 ETP 상품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른바 이 전통적인 주식 펀드, 채권 펀드는 수수료를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거의 못 받아요. 네. 거의 수수료 제로 뭐 이렇게 표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설 상품이잖아요. 새로운 네. 상품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 기대 수익도 상당히 높고요.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막 이렇게 받아요. 이게 운용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블루오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뛰어들어서 상품을 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도 ETF, 뭐 ETP 시장이 열리면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글로벌리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이제 우체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실화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우체국에서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요. 우리 치면 저기 어디 우체국 가가지고 할머니들이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비트코인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가 어려워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안 사본 분들은 어려워요. 맞아요. 계좌 터야 되고 저쪽 거래소 계좌 터야 되고 여기도 계좌를 또 연동시켜야 되고 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중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해 왔던 어떤 그 중간 매개체들, 그 우체국 같은 곳들이 대행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뭐 저변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뭔가 이른바 이제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비트코인 살 수 있을지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실질적인 이 액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요. 굳이 네. 가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거든요. 이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은 우체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수단을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테고요.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미국 ETF 같은 큰 대형 호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지금 그럼 진짜 미국 SEC가 좀 ETF 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고 어떤 상황인가요? 되게 지금 애매한데요. 네. 일단은 그 지난주에 또 반액이 냈던 그 ETF 승인 신청을 또 연기했습니다. 네. 이게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고요. 근데 또 연기를 했어요. 긍정적이라고 하면 아예 리젝트, 거부하진 않고 네. 연기했다는 건 아직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또 연기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마음이 아프고요. 네. 이 게다가 겐슬러 위원장이 직전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야, 비트코인 현물은 모르겠는데 그 선물이 거래되는 곳이 CM이잖아요. 네. 이 CM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그 자기들이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그 합법적인 약간 그 규제를 받는 거래소잖아요. 선물은 모르겠고 현물은 모르겠고 CM이 비트코인 선물에 연동하는 ETF는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발언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반액이 선물 기반으로 한 ETF였어요. 굉장히 많이 약간 좀 고무가 돼서 야 이번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흥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연기가 된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그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안 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른바 가격을 믿을 수가 있느냐 부분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이제 나타나면서 야 변동성은 사실 주식시장이 더 크잖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네. 약간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변동성을 보면서 SEC ETF 승인이 좀 더 미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나오는 얘기는 올해 안에는 좀 어렵고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ETF 뭐 승인이 연기됐다라는 게 무작정 좀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만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NF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엔 좀 달라요. 제목을 광기는 같다라고 뽑았거든요. 한창 절정기였을 때보다는 조금 열기가 식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광기는 갔는데 열기는 안 먹었습니다. 아직도 뜨겁긴 한데 야, 네. 그야말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시장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이제 거의 피크는 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실제로 보니까 그 오픈시라고 해서 NFT 마켓플레이스 1등을 차지하는 그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8일 기준으로 보니까 8,468만 달러. 네. 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많죠, 물론. 네, 이것도 많아요.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거니까 많은데 이게 8월 29일 날 고점이 3.2억 달러였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70%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그 하루 거래량이 1억 달러 이하로 내려온 게 8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8월 말에 막 달궈지면서 막 거래량이 29일 날은 막 3.2억 달러 찍었다가 네. 점점점 이제 꺾이면서 드디어 8일에는 1억 달러 밑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거래량이.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거기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이 좀 줄었다는 거고 네. 거래량이 줄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격 자체도 조금 내려왔어요. 가격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NFT 최저 가격이 1.02이더였거든요. 그런데 0.372더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래픽 파일을 저 값을 주고 사나 싶은 정도가 이제 조금은 약간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투자들은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 광기는 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제가 그때 크립토 펑크 보여드렸잖아요. 그 크립토 펑크가 40만 달러였거든요. 최저 가격이. 네. 근데 제가 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27만 달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오, 그래도 한 4분의 3 정도로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하네요. 27만 달러도 네. 보면 3억이니까 네. 결코 싼 건 아닌데 가격이긴 하지만요. 그때는 이제 최저가가 40만이었는데 지금은 네, 27만 달러로 좀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오기는. 사실 뭐 NFT 시장이 워낙 열풍, 광풍이다 보니까 이 열기가 어디까지 갈 건가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인기는 있지만 피크는 잠시 찍고 내려온 맞아요, 상황인 것 맞아요.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근데 요즘 너무 이렇게 독보적인 인기를 끌어서인지 정부에서도 슬슬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아마 이거 좀 들여다 볼 거예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 NFT는 과연 그러면 어떤 걸로 가상 자산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미술품인가 이렇게 보면 네. 왜 굉장히 미술 작품을 NFT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정우 그림 같은 거. 네. 그 하정우 그림을 NFT화했을 때 이거는 미술품인가 아니면 가상 자산인가? 이게 미술품의 경우에는 그 작가가 살아있잖아요. 현존한 작가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사후에 팔면은 그게 뭐 6천만 원이니까 그 약간 구간별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작가가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무조건 22%거든요. 네. 그럼 이게 분류가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닥칠 수 있는 문제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선을 좀 그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NFT는 가상 자산이다 혹은 미술품이다라고 뭔가 안 내려줬어요. 정의를. 네, 확실히. 지금 새롭게 좀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네. 정의도 확립이 맞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장 이렇게 세금 문제가 당장 닥치기 때문에 아마 연말 가서는 연말 이전에 이게 뭔가 정확히 이제 선을 그어줘야지 이른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네. 불만이 안 나올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거래소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등록제 사실상 그 인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NFT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제 들여다보겠다. 자기들이 규제 하에 넣어서 뭐 발행 여부를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뭐냐면 그 이른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NFT를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요?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자기들이 오. 뭘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에 중국의 관영 네. 증권 타임즈에서 뭐라고 했냐면 NFT 거품이 꼈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사기다 버블이다라면서 굉장히 약간 우려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빅테크가 이걸 하는 와중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약간 중국 정부 당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일환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NFT 시장도 작았을 때는
그냥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네. 규제 당국이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자님과 매주 NFT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해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멀게 느껴졌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뽀로로가 NFT 시장에 놀러 왔다,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갑자기 확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저 뽀로로 메타버스, NFT요. 네. 메타버스 플랫폼 샌드박스 아시죠? 네. 거기랑 그다음 뽀로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이코닉스 여기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 NFT 뽀로로를 활용해서 그 IP를 활용해서 이제 NFT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네. 재밌었던 게 이제 NFT가 나오는데 뽀로로 네. 캐릭터 NFT였잖아요. 그거는 딱 하나만 발행한대요. 아, 그러니까 뭐 다른 캐릭터들은 여러 여러 개 가지 할 수 있지만, 내는데 이제 뽀로로는 단 한 개만. 하나만 해서 이거를 이제 오픈시에다 네. 내서 경매로 붙일 거랍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약간 전략을 잘 짠 것 같은 게 이게 만약 여러 개 있으면 그냥 뭐 이럴 텐데 관심이 안 갈 수도 있죠. 하나라고 하니까 살짝 뭔가 하나?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다음번에 낙찰이 됐을 때 제가 갖고 와 보겠습니다. 소식을. 네. 그 여러 가지 그 사람과 외계인 모양을 한 그런 NFT들 중에서 희귀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네,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뽀로로도 그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뽀로로 세대다 보니까 이 과연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 것인지 경매가 될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자님이 좀 가격 예측을 해보신다면 전혀 모르겠는데 네. 뽀로로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크립토 펑크보다는 훨씬 더 보컬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가격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NFT에서 가격은 그 커뮤니티에 얼마나 그 단단함이냐, 강도냐, 커뮤니티에 얼마나 충성도냐, 이 크립토에 대한 를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크립토 펑크는 이른바 내가 그걸 사가지고 내 프로필 막 바꾸잖아요. 그게 나 핵인싸야, 나 크립토에서 이렇게 잘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근데 뽀로로는 NFT를 사봐야 이걸 내가 이렇게 잘 나가라는 그런 입증이 이제 크립토 시대에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비싼 가격에는 그 정도 크립토 펑크처럼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인데다가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꽤 가진 않을까 하는데 크립토 펑크가 그때 제가 1,0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매된 게. 네. 그 1,000억 단위까지는 안 되고 한 뭐 100억 단위에서 좀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기대. 네, 왜냐면 하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뽀로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수출이 많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걸 고려하면 그 정도 가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NFT화 했을 때 가장 비싸게 팔릴 것 같은 거는 뭘 것 같으세요? 어떤 거를 좀 BTS. 관심 있게.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크립토 펑크를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하이브 쪽에서도 네.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렇게 약간 그 팬덤 문화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크립토 씬의 문화와 비슷하거든요. 갖고 있는 곳이 그 굉장히 특수한 인기가 많은 소장하고 싶은 그 IP를 가지고 NFT화한다? 와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BT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이돌들의 팬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그룹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BTS가 NFT화 된다든지 아니면 BTS의 의상이라든지 소품을 NFT화 하더라도 정말 엄청날 것 어마어마한 같아요. 가치의 경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자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NFT는 BTS. 네. 네.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그 BTS 같은 경우에 NFT를 하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상품까지 심지어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BTS가 1,000억이었다, 그 NFT가. 네. 그러면 그 1,000억을 한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부담이니까. 네. 1,000개를 잘라가지고 하나에 1억씩 파는 거예요. 헬레본을 왜 그거 1억씩 팔았던 것처럼, 네. 100개로 잘라가지고 1억씩 팔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팔면은 이 NFT는 물론 온리 원은 아니지만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그 정도만 해도 아마 1억 정도는 지불할 수 있지 않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 팬덤 규모가 맞아요. 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네네. 많이 계시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좀 엔터 사업에서도 그렇고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에서도 NFT에 좀 관심을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렇죠? 네. 실제로 마블 캐릭터로 해가지고 NFT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요. 아마 이 NFT 시장은 그야말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고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